칸트가 그랬다고 하죠. 법률가들은 아직도 이제 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다닌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오경홍 박사도 이제 법이 정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의 완전한 정의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법을 우리가 정의할 때 골고루 들여다봐야 되는데 법의 본질, 법의 목적, 법의 과정, 여기엔 그 기원과 성장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경홍 박사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법의 정의를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에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대 여러 학파의 철학자들과 법학자들이 법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다. 대체로 그들은 법의 특정한 경향이나 종류의 주의를 집중한 나머지 다른 경향의 법이나 다른 종류의 법을 등한시하였다. 어떤 학자는 법을 본체론의 입장에서, 어떤 학자는 목적론의 입장에서, 또 다른 학자들은 기능적 입장에서 이해한다. 또 어떤 학자는 주로 연구법에 대하여, 다른 학자는 자연법에 대하여, 또 다른 학자들은 실정법에 관하여 고찰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코끼리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법학자들도 자기가 이 꽂히는, 속된 말로 꽂히는 분야에 쫓아서 어떤 경향, 가치관을 쫓아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한쪽 부분을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법에 관한 타당한 정의를 내린 사람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를 꼽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법이란 공동사회의 복지를 위임받은 자가 제정하고 공포한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이성적인 규범이다. 오경홍 박사가 봤을 때 이 정의에는 법의 본질과 목적, 과정이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법의 본질은 뭐냐? 법의 본질은 이성과 양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성적인 규범이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이란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향해서 입법을 하고 그 법을 공포를 하고 그 적용하는 재판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점차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실현해 나가는 그게 바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경홍 박사가 봤을 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에 관한 정의에는 모든 종류의 법, 다시 말해서 연구법, 자연법, 사람의 법, 또 계시된 신구약의 하나님의 법까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법이란 공동사회의 복지를 위임받은 자가 제정하고 공포한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이성적인 규범이다. 자, 그럼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는 것, 그것도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평생을 코끼리만 만졌다 그러면 장님이라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자기가 보았던 것, 자기가 만졌던 것에 대해서는 좀 일가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플라톤의 미노스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법은 실제의 발견을 희구한다. 크리시푸스는 보통 법은 모든 사물에 파고 들어가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제우스 신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명백히 연구법과의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실제의 발견, 사물의 어떤 존재의 발견을 꼭 알고 싶다. 법이 그런 것까지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영구히 있는, 보다 영원한 존재에 관한 것을
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미노스에 나오는 법은 실제의 발견을 희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연구법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크리시푸스가 얘기했던 보통법은 모든 사물에 파고 들어가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제우스 신과 같다. 이건 역시 연구법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후커 판사가 법의 자리는 하나님의 가슴이요 법의 음성은 세계의 조화이며 천상천하의 만물이 법에 복종하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법의 보호를 느끼고 아무리 위대한 자라도 법의 힘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처럼 명백한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연구법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한번 되새겨 볼 만한 말이죠. 법의 자리는 하나님의 가슴이요 법의 음성은 세계의 조화이며 천상천하의 만물이 법에 복종하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법의 보호를 느끼고 아무리 위대한 자라도 법의 힘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처럼 명백한 일은 없다. 자연법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오경 박사는 자연법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예로 키케로의 말을 들고 있습니다. 키케로는 법은 자연의 근원을 둔 최고의 이성이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을 명하고 해서는 안 된 일을 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키케로는 자연법, 법의 본질 중에서도 자연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법이 과정과 목적을 염두에 둔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 켈수스의 말을 들어서 오경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은 무엇이 선이고 형평인가를 정하는 기술이다. 정하는 기술, 그 정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법의 과정과 목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자, 이것이 연구법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 자연법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법의 과정과 목적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법 실증주의자들. 법 실증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법의 최고 군으로서 주권자들이라 그러죠. 정치적 주도자의 의사와 권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정치적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권자를 만드는 것 자체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하는데, 이 실증주의자들은 닭이 알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닭 이전에 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 실증주의를 아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실정법 만능주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법 실증주의에 대한 오경 박사의 그 날카로운 지적, 정치적 주권자를 만드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은 어떻게 보면 실정법 만능주의에 대한 아주 예리한 지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법 실용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법 실용주의자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강제적으로 구속력이 있을 때에만 그게 바로 이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법의 요소로서의 어떤 강제력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법과 도덕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경훈 박사는 법 실용주의자의 예로서 카도조 판사를 듭니다. 카도조 판사는 그의 저서에서 행위의 진리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가 침해당할 경우에 법원에 의하여 강제된다는 전제가 상당한 확실성을 갖도록 설정되었을 때 학문적 입장에서 법의 원리 내지 법 규범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체로 법을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그의 연구 경향은 주로 심리학적이다. 이와 같은 정의의 장점은 자연법의 원칙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여 두었다는 사실에 있는데, 만일 법원이 제대로 맥락을 파악해서 들여다본다면 이런 관점, 이런 원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될 것이다. 오경 박사는 이 카도조 판사, 지난번에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구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제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유명한 그 말을 했죠. 아주 인상 깊은 말은 카도조 판사인데, 이 법실용주의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고, 이걸 잘 들여다보면 오경 박사가 얘기하려고 하는 자연법에 이렇게 개방적인 그런 태도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 규범이 있어야 된다,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치우치게 되면 결국 법의 본질 중 한쪽 면만을 이제 보고 있다는 그런 이제 지적을 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에 관한 정의를 결론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법이란 공동사회의 복지를 위임받은 자가 제정하고 공포한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이성적인 규범이다. 이 정의에 영구법, 자연법, 인법, 사람의 법이죠. 또 계시된 신구약의 하나님의 법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오경 박사는 자연법과 영구법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법을 영구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정의하여 이성적 동물에 의한 영구법의 참여라고 하였다. 영구법이란 거룩한 섭리의 계획이며 따라서 그건 절대 완전하다. 반면 자연법은 인간이 타고난 이성에 찍어놓은 영구법의 판각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것은 유한하며 절대 완전할 수는 없다. 영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지만 자연법은 그 영구법의 어떤 그림자, 조각,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이성의 명령에 완전히 관여할 수 없고 다만 제멋대로 불완전하게 관여할 뿐이다. 관여를 하긴 하는데 제멋대로이고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구법의 어떤 그림자, 조각과 같이 우리 인간 이성에, 인간의 본성에 들어와 있는 것,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동양에서 얘기하는 예컨대 맹자의 사단과 같은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감정,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맹자가 얘기했던 네 가지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또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걸 우리가 사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측은지심, 유명한 이야기처럼 어떤 아이가 우물가로 아장아장 기어가서 이렇게 빠지려고 막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해내겠죠. 남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것이고, 또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악한 것은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맹자의 사상이죠. 또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비지심, 옳고 그런 것, 이건 본능적으로 좀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있을 때 또 당연히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굴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사단, 아마도 오경 박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법의 일부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구법하고는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경 박사는 아퀴나스의 법의 정의를 토대로 해서 그것으로 그 다음에
실천 이성과 이론 이성에 관한 이제 구분을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실천 이성, 이론 이성은 상당히 어렵고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들을 수가 있는데 오경호 박사는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설명들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